환한 레드카펫 대신 칙칙한 파리 지하철로 걸어든 상속녀는 금이 간 바이올린이 읊조리는 아리랑 한 소절에 발길을 멈추게 되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단 사흘. 단 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극비 임무를 띄우며 초특급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되는데요. 베르사유를 뒤흔든 한밤중의 폭풍 같은 기적의 도시도 그들 앞에서 숨을 멈추게 됩니다. 생나자르 역 아래에서 들려온 노래. 저는 지하철 터널이 제 숨을 앗아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어젯밤 운전기사가 생나자르 역 앞에 내려주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죠. 저는 벨벳 하이힐에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작은 별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 일상과도 같았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패션 가문이 외동딸 소피아 마들렌이니까요. 평소라면 환한 조명과 레드카펫이 제 밤을 채웠겠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진짜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호원에게 밖에서 기다리라 하고 저 혼자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지하 복도에서는 철 레일과 젖은 돌의 냄새, 그리고 한 구석 가판대에서 나는 달콤한 군밤 향이 뒤섞여 느껴졌었어요. 머리 위 네온 간판은 윙윙거리고 있었고 출근길에 지친 사람들은 회색 얼굴로 바삐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옷에 쌓여 있으면서도 왜 마음 한구석이 공허한지 고개를 숙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갈잎을 스치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가 소음 속을 파고들었고 곧 바이올린 선율이 어렴풋이 들려오기 시작했었죠. 그 음은 차가운 타일 벽을 타고 빙글빙글 울려 퍼지더니 이내 저를 감쌌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은 듯한 울면서도 웃는 듯한 노래였었어요. 저는 소리를 따라 굽은 복도를 돌았고 숨을 삼킨 채 멈춰섰습니다. 깜빡이는 불빛 아래 젊은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였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눈가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죠. 두 뺨은 추위에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연주하고 있었어요. 활이 현을 스칠 때마다 그의 입김이 가느다란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곡이 귀에 익지 않았었어요. 제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바로 한국의 민요 아리랑이었어요. 예전에 서울 패션쇼에서 한번 들었을 때는 엽서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파리 지하에서는 살아 숨쉬는 듯 절실하게 다가왔었죠. 그의 발치에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동전 몇 개와 우유로 지폐 2장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운 소녀의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케이스 뚜껑에는 검은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김민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여동생 심장 수술비를 위해 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었어요. 소녀의 웃음은 힘이 없지만 용감해 보였습니다. 작은 한국 국기 머리핀이 앞머리를 고정하고 있었죠. 런웨이 조명 아래서는 볼 수 없는 아픔이 제 가슴을 조여왔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민준 씨라고 짐작했어요.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표정에는 구걸이 아니라 환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듯한 눈빛이었죠. 제 볼이 뜨거워졌어요. 지갑에서 동전을 찾으려 했지만 신용카드뿐이었어요. 머쓱해진 저는 새 50유로 지폐를 꺼내 케이스에 떨어뜨렸습니다. 지폐는 노란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내려앉았었죠. 메르시 조심스러운 프랑스어로 인사하더니 영어로도 덧붙였어요. 땡큐 베리 머치.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저는 완벽한 한국어로 답하고 싶었지만 안녕하세요. 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연주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활짝 정직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새 곡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밝고 빠른 선율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늦추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고 있었죠. 잠시 동안 회색 터널은 비밀스러운 콘서트홀이 되었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온 지하철 소음이 전보다 더 크게 느껴졌었죠. 시계를 보니 어느새 20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 가슴속 공허함은 사라지고 이상하게도 두근거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파리방거리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가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는 램프처럼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하루 종일 이사회 회의에 앉아 숫자랑 그래프, 새 핸드백 색상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제 눈앞에는 대리석 쇼룸보다 훨씬 밝았던 지하철 터널과 그곳에서 연주하던 청년만 떠오르고 있었죠. 사실은 자선 갈라 대신 또다시 지하로 내려갈 계획을 숨기고 있었죠. 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마자 저는 회사 타워를 빠져나왔었어요. 벨벳 힐 대신 편한 부츠로 갈아 신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생나자르 역으로 향하고 있었죠. 같은 금속 냄새, 같은 윙윙거리는 간판이었지만 저는 마치 수업에 늦은 학생처럼 더 빨리 걷고 있었어요. 복도 모퉁이를 돌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바이올린이 없는 터널은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죠. 그때 활이 올라가면서 맑은 고음이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준 씨가 전날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목 끝까지 단추를 채운 코트를 입은 채로요. 이번에는 사람 10명 정도가 둘러서 있었죠. 저는 셀카봉을 든 관광객과 양복 차림 남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었어요. 곡이 끝나자 동전들이 케이스에 챙그랑 떨어졌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했어요. 봉수아르. 그가 저를 알아보는 눈빛으로 웃었어요. 아, 50유로 레이디. 그는 낮고 부드럽게 농담했었어요. 봉수아르. 제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소피아예요. 50유로 레이디 아니에요. 그는 타일벽에 부딪히며 울리는 따뜻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우리는 잠시 어색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통근객들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그의 장갑 끝이 해져서 손가락이 살짝 드러난 걸 보았습니다. 차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케이스 안에 얼마 안 되는 동전을 보고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만요. 짐 챙겨야 해요. 기둥 옆에 서서 서로 손을 녹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지은이가 곧 수술을 받아야 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 사이의 간격이 세느강만큼 넓게 느껴졌었죠. 저는 드레스가 가득한 옷장을 가졌는데 그는 금간 바이올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달콤새콤한 차를 들고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추운데 연주하면 손 아프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오른손을 폈다 쥐었다 하며 웃었습니다. 가끔 얼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견디면 꽃 핀다고 해요. 겨울을 참으면 꽃이 핀다는 뜻이죠. 작은 미소였지만 든든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가 승인했던 어떤 마케팅 문구보다 힘이 있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갑자기 술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지나가다가 민준 씨를 밀쳤어요. 뜨거운 차가 그의 소매에 튀었죠. 저기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중얼거리며 그냥 가버렸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흰 실크 손수건을 꺼내 로고가 안 보이게 접고 그의 코트에 튄 차를 닦아주었어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여기 안전한 곳 아니에요. 좀 더 좋은 거리에서 연주하면 안 돼요? 이곳은 매시간 사람들이 지나가요. 유로 하나하나가 지은이 심장 박동이에요. 제 목이 콱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가 부탁하지 않아도 도와주리라고요. 역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그는 다시 연주하러 가야 했고 저는 제 세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떠나기 전에 저는 캐시미어 장갑을 벗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손 따뜻하게 하세요. 그가 거절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장갑을 꼭 쥐어주고 말도 듣지 않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다시 아리랑 첫음이 밝고 용감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시의 불빛으로 올라오면서 제 발걸음마다 하나의 생각이 쿵쿵 뛰고 있었죠. 내일도 다시 올 거예요. 속삭였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는 월급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소매치기들에게는 최고로 붐비는 날이지요. 터널은 분명 혼잡해질 테고 민준 씨는 그곳에서 연주하고 있을 거였죠. 생나자르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네온 조명이 깜빡이며 벽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군밤 냄새와 뭔가 그을린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젖은 타일 위로 제 부츠굽이 탁탁 울리고 있었죠. 모퉁이를 돌자마자 저는 얼어붙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후드티를 쓴 젊은 남자 셋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한 명이 활을 장난치듯 찌르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걷어차서 동전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죠.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꽤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통근객들이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물러서고 있었죠. 가장 키 큰 불량배가 씩 웃었어요. 부자 아가씨도 쇼에 끼고 싶대. 두꺼운 억양의 영어였어요. 그는 제 가방을 노려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망가거나 경찰을 불러야 했지만 제 발은 제자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만두세요. 돈은 가져가도 돼요. 하지만 바이올린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침착하게 말하려 했었습니다. 신랑이 도중에 민준 씨 손에서 바이올린이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끔찍한 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민준 씨가 외쳤어요. 그가 달려들었지만 다른 불량배가 벽 쪽으로 거칠게 밀쳤어요. 그의 어깨가 벽에 부딪혀 고통스런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바이올린을 뻗어 붙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곤봉처럼 휘둘렀습니다. 불량배가 몸을 비틀며 욕설을 내뱉었어요. 동전이 발밑을 굴러다니고 사람들은 숨을 삼키고 휴대폰 화면이 빨간 REC 표시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혼란을 찍고 있었어요. 지하철 경찰 2명이 계단을 달려 내려왔고 무전기가 지직거렸죠. 불량배들은 도망쳤습니다. 한 경찰이 그들을 뒤쫓고 다른 경찰은 민준 씨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경찰이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민준 씨가 이를 악문체 영어로 답해 주었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요. 하지만 그가 바이올린을 들었을 때 목이 절반쯤 갈라져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그의 섬세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경찰은 메모를 하고 CCTV를 확인해 보겠다 약속한 뒤 떠났어요.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흩어지고 있었죠. 몇몇은 떨어진 동전을 다시 케이스에 넣어 주었어요. 우리는 터널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기운이 코트를 뚫고 스며들고 있었죠. 민준 씨는 부서진 바이올린을 무릎에 올린 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바이올린 이상의 상처가 그 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 바이올린은 아버지 유품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밤같이 연습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세계는 금카드와 계약서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 문제는 돈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고 저는 단단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돌에 새긴 약속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죠.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베르사유 가을 갈라의 자선 오디션이 있어요. 제 친구가 주최하는데 거기서 연주하면 사람들이 도울 거예요. 그는 부러진 바이올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악기로요? 오늘 밤 안에 제가 구해올게요. 저도 몰랐던 말을 했어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살피고 있었어요. 희망과 현실을 저울질하는 듯 했죠. 마침내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일어서려 했지만 어깨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 아래로 파고들어 몸을 받쳐주었어요. 그의 무게가 제게 기대오고 있었지만 그는 자꾸 떨리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고마워요 소피아 하고 그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 터널 조명이 다시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순간 모든 게 고요해졌습니다. 부서진 음악도 누군가가 간절히 믿어준다면 새로운 노래를 약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터널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가 센 강을 향해 달리는 동안 빗물이 창문에 퉁퉁 부딪히고 있었죠. 민준 씨는 제 실크 스카프로 급히 만든 슬링에 오른팔을 고정하고 부서진 바이올린을 무릎에 꼭 안고 있었어요. 마치 날개가 꺾인 새 한 마리가 잠든 듯 보였었죠. 베르사유 갈라는 내일 밤이에요. 먼저 새 악기를 구해야 해요. 새 악기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싼 바이올린이라도 몇 달은 연주해야 살 수 있어요. 사지 않고 빌릴 거예요. 하고 저는 웃어 보였지요. 그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죠. 저는 기사님께 소르본 근처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택시는 리티의 파스칼이라는 좁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게 안은 나무향과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함께 흐르고 있었어요. 갈대처럼 마른 파스칼 씨가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죠. 봉수아르 마들렌 양. 그가 인사했어요. 제 성이 파리에서는 문을 잘 열어주지만 오늘은 그 이름을 쓰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내일 자선 공연에 쓸 콘서트용 바이올린이 필요해요. 이 젊은 분이 연주자예요. 저는 몸을 비켜 민준 씨를 보여드렸어요.
파스칼 씨 눈길이 슬림과 갈라진 악기에 머물렀어요. 가엾은 스트라드 복제품이네요. 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준 씨가 떨리는 손가락을 내보였어요. 파스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연주자의 상처군요. 그러더니 빨간 커튼 뒤로 사라졌다가 검은 하드 케이스를 들고 돌아오셨죠. 케이스를 천천히 열자 따뜻한 꿀빛의 바이올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줄은 새벽 이슬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19세기 미르쿠르산입니다. 음색이 풍부하지만 섬세해요. 심장처럼 다뤄주셔야 합니다. 민준 씨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저 자신보다 아껴 다루겠습니다. 파스칼 씨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대여료는 없습니다. 대신 부탁 하나만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한국 곡을 연주해 주시죠. 민준 씨 얼굴이 밝아졌어요. 약속드려요. 다시 택시에 올라타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음 문제는 베르사유 갈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장이 없잖아요. 그가 걱정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 친구이자 갈라 감독인 클라라 디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응급 슬롯 필요. 한국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심장 수술 모금. 점 3개가 깜빡이더니 답이 왔습니다. 8시 정각 5분 무대. 드레스 코드 블랙. 됐어요 하고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이어서 저는 회사 샘플실에 전화했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다음 시즌 의상으로 가득한 쇼룸에 서 있었어요. 제 보조 레오가 슬링을 보고 놀랐지만 질문은 나중이에요. 블랙수트가 필요해요. 가능하면 한국 느낌으로 저는 부탁했어요. 레오는 금박 구름 무늬가 숨겨진 슬림 재킷과 단정한 바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지 길이를 재단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미르쿠르 바이올린으로 조용히 스케일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악기의 숨결을 확인하듯 말이죠. 어깨가 아픈데도 음이 눈송이처럼 맑게 떠올랐어요. 방 안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완벽해요 하고 저는 속삭였어요. 그때 아버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황금빛 노을이 베르사유 분수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우리는 연문으로 들어가 클라라가 남긴 백스테이지 패스를 움켜쥐고 있었죠. 커튼 뒤에서는 유명 연주자들이 첼로를 조율하고 플루트를 닦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죠. 어깨가 버텨줄까? 지하철 버스커를 부자 후원자들이 어떻게 볼까? 7시 55분 클라라가 달려와서 5분 남았어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작은 카드를 건넸죠. 8시부터 전 세계 후원자 라이브 스트림. 저는 숨을 삼켰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큰 무대였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준비됐어요? 그가 부상당한 팔을 돌리다 얼굴을 찡그렸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해요. 무대 조명이 번쩍 켜졌어요. 민준 씨가 홀로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무릎이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우아하게 관객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바이올린을 턱 밑에 올렸어요. 처음엔 비발디를 연주했어요. 새벽을 쫓는 새들처럼 빠르고 밝은 선율이 울려 퍼졌죠. 객석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어서 잠시 숨을 고른 그는 활을 다시 들어 아리랑을 켜기 시작했어요. 깊고 따뜻한 멜로디가 대리석 홀을 가득 채우고 라이브 카메라를 통해 수천 개 화면으로 흘러갔어요. 나이든 후원자들이 눈물을 훔치고 젊은 안내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죠. 마지막 하모닉이 사라진 뒤 숨죽인 정막이 잠깐 흐르고 곧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손뼉을 치고 무대 뒤 기부 카운터가 슬롯머신처럼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클라라가 달려와 속삭였어요. 기록 경신이야. 수술비 충분히 모였고도 남았어. 저는 입을 가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무대 위에서 민준 씨가 다시 인사했어요. 이번에는 기쁨으로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백스테이지에서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저는 빌린 바이올린의 차가운 스크롤에 이마를 살포시 대고 고마워요라고 속삭였어요. 밖으로 나가니 궁전 램프가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반딧불이들이 다음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죠. 저는 일요일 아침 화가 난 벌처럼 윙윙거리고 있었던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깜짝 깨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43개나 쌓여 있었고 맨 위에는 아버지께서 보낸 문자가 떠 있었죠. 지금 당장 전화해라. 저는 뉴스 앱을 열었어요. 헤드라인이 절 향해 소리치고 있었죠. 럭셔리 상속녀 한국 거리 음악가를 구하다. 베르사유 기부금 폭발.
제목 아래에는 어젯밤 무대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민준 씨가 미르쿠르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서 있었죠. 프로그램 북에 찍힌 우리 가문 이름까지 확대 사진에 그대로 보이고 있었어요. 비밀은 이미 퍼지고 있었죠. 저는 통화를 눌렀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네가 지하철 악사랑 파트너라고 난리야.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주가가 밤새 3%나 떨어졌어. 아빠, 그 돈이 한 소녀의 생명을 살려요. 그게 그렇게 나쁜가요? 하고 제가 대답했었어요. 타블로이드가 우리 로고를 길거리 범죄 기사 옆에 붙이면 나쁜 거지. 오늘로 끝내. 뚝 통화가 끊겼어요. 귀가 먹먹했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바이올린 케이스 속에 굴러다니는 동전만큼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갈라 기부금을 전달하러 간 병원을 뛰어갔어요. 간호사들은 민준 씨가 이미 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가 어디로 갔을지 곧장 짐작했었죠. 그의 전장이었던 터널이었어요. 생나자르 역은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밤의 음악은 사라지고 대신 소문만 가득했었죠. 그 자리에는 민준 씨가 없었어요. 벽에는 새 그래피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하트 옆에 플레이보이 앤드 프린세스 라는 글씨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기자들이 그곳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군밤 장수 아저씨가 바이올린을 든 한국 청년이 센 강 쪽으로 갔다고 알려주셨어요. 에펠탑 아래 샹드 마르스 잔디에서 그를 찾았었어요. 관광객들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속삭이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 중심에 민준 씨가 홀로 서서 철제 거미줄 같은 탑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르쿠르 케이스가 어깨에 걸려 있었고 슬링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군중을 헤치고 달려갔어요. 민준 씨. 그가 돌아봤습니다. 늘 잔잔하던 눈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소피아. 둘 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바람이 떨어진 나뭇잎을 작은 북처럼 흔들고 있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자신에 대해 숨겼죠.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는 센 강 쪽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내가 부자 브랜드의 자선 인형이라 생각해요.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어젯밤은 진심이었어요. 박수도 기부도. 음악을 위한 박수였나요? 아니면 마들렌 쇼였나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동생에게 필요한 건 기사거리가 아니라 수술이에요.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우리 주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죠. 그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고맙긴 해요. 하지만 나머지는 제 방식으로 벌어야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저는 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김민준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럭셔리 프로젝트 말고요.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저는 브랜드가 아니라 당신을 신경 써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에서도 탑의 조명이 깜빡이며 켜지고 있었어요. 민준 씨 어깨가 축 처지며 마치 파리 전체 무게를 짊어진 듯 보였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말했어요. 어제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혼자 걸을게요. 그는 비르하켐 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중이 커튼처럼 갈라지며 휴대폰을 높이 들었죠. 저는 다이아몬드도 갈라도 모두 내려놓을 테니 그의 음악만은 지켜주고 싶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젖은 잔디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꺼운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탑 뒤에서 천둥이 울렸고 제 가슴 속에서도 같은 소리가 요동치고 있었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져 눈물과 섞이고 있었어요. 저는 빈 공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견디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제 저도 배워야겠어요. 코트를 여미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는 잊힌 채였죠. 발걸음마다 하나의 약속이 되뇌어지고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치고 말 거예요. 폭풍은 밤새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도시의 불빛을 번지게 만드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천둥이 울릴 때마다 민준 씨 마지막 말이 다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저를 김민준으로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럭셔리 프로젝트 말고요. 해가 뜰 즈음 하늘은 개었지만 파리는 멍이 든 얼굴 같았어요. 저는 청바지에 단정한 스웨터만 걸치고 머리를 질끈 묶었어요. 벨벳도 다이아몬드도 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걸 고치려면 마들렌이라는 이름부터 집에 놔두고 나와야 했거든요. 먼저 노트북을 켜서 병원 앱을 확인했었어요. 베르사유 갈라 덕분에 지은이 병원비 절반은 채워졌지만 아직 12,000유로가 부족했어요. 수술은 화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었죠. 미르쿠르 바이올린을 조율하던 민준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여긴 매시간 사람들이 지나가요. 사람들, 희망파리에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면 루브르 피라미드 광장이었어요. 거리 공연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마음이 움직이면 규칙도 흔들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저는 이름이 없는 비밀 디자인 계정으로 짧은 글을 올렸어요. 오늘 저녁 6시 루브르 앞 긴급 콘서트. 한국 바이올리니스트가 여동생 심장 수술비 모금합니다. 음악이 닿으면 기부해주세요. 갈라진 스트라드 복제품 사진을 첨부하고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클라라, 레오, 그리고 제게 신세진 인플루언서들에게 링크를 돌렸죠.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메시지는 바람에 실린 종이 비행기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문제는 민준 씨를 찾는 거였어요. 비르아켐 다리 근처 생탕한 거리 한국 카페 바이올린 가게까지 돌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오 무렵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생나자르 역을 찾았어요. 그는 거기 있었어요. 연주 대신 벤치에 앉아 갈라진 바이올린 목을 목공용 풀로 붙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깨에는 다시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누군가 도와준 모양이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말했어요. 저 미친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었죠. 또 갈라예요? 아니요. 피라미드요. 그제야 눈을 들더니 제가 준비한 계획은 노브랜드, 노VIP 해질녘 야외 연주 라이브 스트림을 조용히 들었어요. 경찰이 막을 거예요. 그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물어보면 19살 소녀가 통증 없이 뛰고 싶다고 말하면 돼요. 그는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부서진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미르쿠르 케이스를 열어 화를 조여주었어요. 한국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심은 통한다. 5시 30분 루브르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들이 물고기 떼처럼 몰려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순찰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케이스를 내려두고 판지에 크게 적었어요. 지은이 심장을 위한 연주. 옆에는 병원 기부 QR코드도 붙여두었죠. 민준 씨가 첫 음을 켰어요. 조용하고 떨리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돌아보고 카메라를 들었죠. 곡이 끝나자 점잖은 박수가 일었고 사람들이 동정과 오유로 지폐를 내려두었어요. 이어진 곡은 아리랑이었어요. 안개처럼 서글프고 따뜻한 선율이 흘렀어요.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숨을 삼키더니 가사를 조용히 따라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경비가 다가왔지만 한 명이 손을 들어 끝날 때까지 두세요라고 했어요. 세 번째 곡이 흐를 때 라이브 시청자는 벌써 2만을 넘었어요. 클라라가 메시지를 보냈었죠. 9,000유로 돌파. 해질 무렵 피라미드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휴대폰 댓글창이 쉴 새 없이 올라갔어요. 우리 딸도 심장 수술했어요. K컬처 덕에 마음 치유받았어요. 100. 서울에서 존경을 1만원. 곧 기부바가 목표 달성으로 바뀌더니 12,000, 13,000, 15,000까지 치솟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 하모닉을 울리자 광장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어요. 그 한순간 파리 전체가 같은 숨을 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박수가 폭발했어요. 경비원도 함께 손뼉을 치고 있었죠. 저는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멈췄어요. 이 순간은 그의 것이니까요. 그는 한국식으로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또렷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파리. 한국은 제게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오늘 밤 파리는 다시 꿈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플레이보이 앤드 프린세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은 더 이상 힘을 못 썼죠. 그날 늦은 밤 우리는 생강둑에 걸터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배를 바라보고 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또 화내실 거예요. 제가 반쯤 웃으며 반쯤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가 어깨를 살짝 으쓱했어요.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하죠. 하지만 심장은 꾸준히 뛰어야 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저는 심호흡하고 받았어요. 이번엔 조용하고 지친 듯한 목소리였어요. 방송 봤다. 음악이 아름다웠어.
투자자들이 사무실에 꽃을 보냈더라. 잠시 쉬시더니 내일 저녁 집에 와라. 그 친구랑 같이.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들자 민준 씨가 작지만 희망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수술까지 36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는 쉬어야 했고 저는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떠나기 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한국에서 한 가지 배웠어요 하고 제가 말했어요. 정이란 쉽게 식지 않는 따뜻함이요. 오늘 밤 파리도 그 정을 느꼈어요. 그가 제 손을 살며시 눌러주며 답했어요. 저도 당신에게 배웠어요. 가끔 진짜 럭셔리는 금이 아니라 용기더라고요. 우리는 손을 놓았지만 손바닥이 아직도 따뜻했어요. 뒤편 유리 피라미드가 은은히 빛나며 새벽 기운을 비추고 있었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제 가슴속에 분명하고 고른 박자가 울리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어두운 터널에서 시작됐지만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에도 밝고 대담하게 국경을 넘어 계속 연주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